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 왜 아시아에서 쿨은 K로 표시됩니까? 란 제목의 미국 언론 워싱턴 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가 오전에 K푸드에 대한 기사를 쓰더니 오후에는 한류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갑자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사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인 것 같아서 바로 소개합니다. 2019년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 최초로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은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비틀즈에 비유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세계 문화를 뒤흔든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세 신드롬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왔으며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에서 제로 투 히어로 급증에 대한 글로벌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적 산물이 국제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황폐해진 나라는 1950년대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 정권의 요새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격렬한 정치적 시위의 핫스팟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한국은 대문자 K로 상징되며 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99년 중국 언론인이 중국 내 대중문화, K드라마, K팝, K영화, K게이밍의 엄청난 유행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 한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류는 아시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할리우드는 인구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에서 엄청난 예술적 영향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류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두 문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이 필요한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 사이에 있고 인구도 훨씬 더 적은 작은 나라일 때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류의 꼬리를 탔다고 말합니다. 부산대학교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티차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꼬리표는 한때 빈곤이나 극단적인 경우 전체주의적 독재자와 핵미사일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입니다. 문화 콘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쌓아가며 대북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류는 국가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시작된 이래 약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1년 470만 명에서 2019년 172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한류를 한국의 산업과 기술도약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정책 결정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진짜 요인은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물결은 검열을 해제하고 한국인들이 해외여행과 유학의 자유를 얻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영화학교에 등록하고 MTV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할리우드의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보고 창조 산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훨씬 더 큰 자극제가 되었고 기존의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인재들이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후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케이블 TV가 온라인에 등장하면서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은 일본 경쟁자들을 압도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예기획사는 노래, 춤, 연기, 모델, 홍보 등 엄격한 교차훈련 요법을 통해 유망한 스타를 배출합니다. 어학 공부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의식적으로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관객을 겨냥했습니다. 한편 브로드밴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한국인들은 인터넷을 수용하여 전세계 영화와 음악을 지배했던 구식 마케팅과 배포 메커니즘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무한한 창의성, 세밀한 관리, 신기술 숙달과 국제적 영향에 대한 개방성의 본산지가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K-팝과 K-드라마는 매력적인 비주얼 스타로 채워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중동 전역의 팬층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적 자금이 일부 도움이 되었지만 분석가들은 한류도의 성공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K-팝이 이미 국제적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K-팝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지풀이 확장됨에 따라 한국 콘텐츠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서양 관객들은 폭력적인 스릴러 올드보이, 싸이의 중독성 있는 랩 강남스타일과 같은 초조하고 거친 K-팝과 K-영화에 눈과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이 런던, 뉴욕, 파리를 강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한 것은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아시아 국가를 위한 다음 큰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라고 싱가포르 박미디어 그룹의 대표이자 한류가 전통적인 K-제품의 자산이라고 언급하는 하기하라 케이코 방이 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매 순간은 한국의 패션, 디자인, 음식, 화장품, 관광, 전자제품,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류의 다재다능함은 또한 이전의 아시아 문화 강국보다 한국을 앞서게 했습니다. 홍콩에는 영화가 있었고 일본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음식, 음악, 영화, 미용, 패션,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티자드는 말합니다. 비서구권, 비영어권 국가에서 그런 일은 전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기하라 씨는 창의성을 국가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이 능력은 가장 특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세력 등 전체 사회가 강제력이 없이 이런 방식으로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한류는 국가의 정책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아니라 다면적으로 한류의 성공에 대해서 잘 분석한 기사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강제력 없이 국가 브랜드를 구축한 유일한 나라라는 문구가 너무나 와 닿습니다. 한국인 만큼 자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K-드라마가 등장하면 정말 엄청난 악플이 쏟아집니다. 그 이유는 더 잘 만들어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더 그렇습니다. 결국 해외 시청자는 관람자 역할을 하지만 한국인은 스스로 관람자가 아닌 감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질타를 견디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K-드라마, K-영화, K-팝입니다. 그들은 5천만 명의 감시자들 때문에 더 잘해야 하고 그만큼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도 전문가 또는 비평가가 아닌 한류를 즐기는 관람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영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